자, 이 단원의 가장 큰 목표가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몇 편의 글이 나왔냐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4편의 글이 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1, 2편의 글의 경우에는 뭐라 할 수 있어요? 논설문이야.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는 글은 시죠. 마지막 거는 편집글이야. 그러면은 실제 사회 1단원에서 문제를 출제한다면 선생님들이 뭐를 내겠어? 이 지문을 같이 엮어놓고 얘네들의 공통 차이점을 묻는 문제. 근데 이 중에 마지막에 있는 요 편집글 있죠? 얘는 화제가 좀 달라요. 요 세 개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점은요, 모두 다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도시의 야간 조명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죠. 화재. 즉 화재가 여기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요, 1번하고 3번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 논설문과 시라고 하는 여기는 형식이 다른 거죠. 형식. 형식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서 안에 읽으면은요, 얘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부정적인 관점이야. 도시 야간 조명이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두 번째 글을 읽으면 어때요? 도시의 조명을 이용해서 우리도 서울이라고 하는 멋진 도시를 전 세계에 좀 알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거는 이 야간 조명에 대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광화문이라는 시를 읽으면은 이건 또다시 어때요? 첫 번째 글처럼 부정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크게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뭐를 비교를 해야 된다?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 이 두 가지 묻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관점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1번과 3번은 두 개 모두 다 비판적, 즉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 그러나 1번, 2번을 비교하면은요, 형식은 똑같은데 공통 화제도 똑같아요. 이 화제도. 그런데 보면은 관점이 서로 다른 거죠. 자,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느냐, 아니면은 형식에서 차이를 보이느냐,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편 앞에 있는 1, 2, 3번 요 세 편의 글은 관점과 형식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틀리는 게 뭔 줄 아니? 야, 분명히 얘네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논설문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논설문의 성격이니까, 논설문은 뭐야? 문제점에 대해서 나의 주장, 나는 이거를 지지한다, 아니야 나는 이거를 비판해, 이게 나의 주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자, 여기서 하나,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논설문하고 설명문하고 구분을 못하는 학생들의 맹점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많이 내. 문제를 낼 때 아마 지난번에 멘토 때 테스트지를 본 사람들 내가 일단 나눠줄 건데, 이거 오답 안 고친 사람들은 다 고쳐야 됩니다. 자, 논설문하고 설명문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이거를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당원과에도.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문제점에 대해서 뭐를?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뭐를 하는 것이다. 나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이고 바뀌었어. 미안. 밑에가 논설문. 자, 근데 설명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식 혹은 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 이게 목적이야. 여기서 주의점은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해를 시키느냐, 설명의 방법 다양한 게 있죠. 예시를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수치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통계자료, 설문조사,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보면은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 거야. 근데 문제 중에 보면은 정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두 개 모두 다 논설문이라고 했는데 정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맞니 틀리니 참비나. 틀리지. 근데 그 문제를 그냥 넘기더라고요. 선생님 5번이 왜 정답이에요? 그래서 야 정보라고 했잖아.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뭐야? 설명문이야. 근데 얘네는 모두 다 논설문이라는 점. 그죠? 요 차이점 좀 명확하게 인식을 좀 하고요. 자, 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또 물어볼 때가 있어. 얘는 시고 두 편은 논설문이니까 뭐가 다르다? 형식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다라겠어요. 얘네는 이론문이야. 논설문이라는 거는요. 일반적인 이론문인데 시라고 하는 거는 문학이잖아. 그럼 형식이 완전 달라요. 자, 시의 특성 하면은 시는 뭐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함축성 있는 언어. 함축성이라는 하는 거는 많은 것들을 압축해 놓은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시하면은 두 번째 특성 우리는 온율, 즉 리듬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시의 주 목적은요.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서를 전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지, 즉 감각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게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아니면 아픈 건지 정서를 느껴봐라. 이런 의미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시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도 알아둬야 돼. 왜? 세 번째 글이 시기 때문에 시의 특성을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비교묘 읽기에서 이 앞부분에서 여기 나오잖아. 비교묘 읽기라는 거는 뭐다? 동일한 화제. 화제는 똑같아. 화제는 같은데 여러 글을 읽고 걔네들의 관점과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사회 일단원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밑에 보면 이거 있죠. 효과. 효과는 별표를 몇 개를 쳐놔? 한 3개쯤 쳐놔. 3개쯤 쳐놓으라는 얘기가요. 얘도 문제로 역시 낸다라는 얘기야. 딱 보니까 4개잖아. 여러 편의 글을 비교하며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딱 항목이 4개니까 어때요? 이 중에 아닌 거 하나를 딱 끼워넣으면 오지선다 내기에 너무 좋은 문제야. 그치? 내가 선생이라면은 냅니다. 그치? 그래서 이 4가지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나왔을 때 오지선다 중에 고를 수는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화제에 대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중립적이야. 그럼 여러 가지 관점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효과야. 두 번째 효과는 뭐니? 관점이나 형식이 차이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파악하면은요. 글을 여기는 깊이 있게 이번에는 뭐예요? 폭넓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세 번째, 글을 볼 때 무조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뭐를 가질 수 있다? 균형 있는 시각. 내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설명해줬어. 우리가 예전에는 신문기사 읽을 때 하나의 신문만 구독을 하면요. 그 사람의 뉴스, 그 신문사의 뉴스를 쭉 읽잖아. 그걸 진실이라고 믿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으면 곤란하죠. 왜? 기사도 엄밀하게 따지면 100% 객관적이지 않아. 기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기사를 쓰느냐. 이게 결정되죠. 그럼 결국 뭐야? 기사라는 것도 비판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편의 기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거를 좋게 평가했네? 근데 이 사람은 이거 A라는 사람이 문제 있다고 보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의 이 시각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균형 있는 시각, 균형 있는 나의 관점 요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쭉 읽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요. 나 자신의 관점이나 주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4가지 효과. 이거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나올 만한 것만 조금 쭉쭉 찍으면서 정리를 하고 넘길게요.
이 도시의 밤은 눈부시다엔 자 얘는 첫 번째 글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논설문이죠. 논설문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첫 단락의 실제 내용은요. 도시가 이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어떠하다? 화려해졌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지막 한 문장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끝났어요. 그런데 가로수 입장에서는 꼬마 정구가 온몸을 감고 있는 가로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얘네도 화려해져서 기분이 좋을까?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첫 번째 글 1번의 글은 일단 뭐를 알아야 돼? 논설문이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부분에서 즉 첫 단락 서론 부분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비유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비유법, 비유의 원관념이 모두 다 뭐다? 여기 지금 밑줄을 쳐준 게 빛의 잔치, 그 다음에 뭐 빛이 그리는 마술의 세계, 얘네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환상의 세계, 얘네들은 모두 다 도시의 밤 풍경을 나타내는 보조관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요, 알아야 될 거. 본론은 보통 내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그럼 본론에서 이 논리적 근거가 어떤 것이 쓰였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읽다가 보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 한마디로 국립산림과학은 믿을 만한 기관이죠. 전문기관이야. 전문기관 혹은 권위 있는 학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근거를 들어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를 줄 수 있다는 얘기야? 타당성과 신뢰감.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글의 특징은요. 근거를 들을 때 뭐를 들고 있다? 전문기관이나 권위 있는 학술지를 통해서 뭐를 얻는다? 타당성과 특히 신뢰감을 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논리를 펼치는 방법의 특성 요거를 묻는 문제 요거 많이 얘기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요. 나무가 너무 밝고 뜨거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랬어. 첫 번째 나무가 받는 어떤 측면 이 본론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 다시 펼쳐집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어떤 피해에 대한 이야기야. 도시의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 피해 첫 번째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나무. 두 번째는 인간. 그죠? 나무가 받는 두 가지의 내용을 또다시 정리하자면요. 스트레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적응력이 약해진다.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 이 두 가지. 그죠? 내용도 알아야 돼요.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 내용에 관한 얘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니? 첫 번째, 안과를 많이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근시. 그럼 인간에게도 역시 미치는 영향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시. 두 번째는 뭐야? 멜라토닌에 관한 얘기야. 이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되니까 멜라토닌이 저하되어서 뭐가? 암에 많이 걸린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간과 나무가 받는 각각 피해.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34%가 근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가 하면 뒤에 보면은요. 또다시 뭐가 나와요?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특징이 벌써 눈에 보여. 뭐가 보여?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 학술지, 학자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식물에게 주는 피해가 두 가지. 스트레스, 적응력이 약해지는 거. 여기는 근시가 많아지고 또 하나 암을 유발할까요? 멜라토닌이 적어진다. 그죠?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다.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여기 이해할 때 문장이 있는데 햇빛 못지않게 어둠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요. 햇빛도 필요하고 플러스 어둠이나 고요의 시간도 필요하다. 이 얘기야. 근데 이거 문항을 가져다 응용하면은요. 희한하게 이걸 분명하는 사람이 있던데 뭐 어둠의 시간이 햇빛보다 어둠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맞다고 표현해. 왜 그랬더니 선생님 어둠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햇빛 못지않게 햇빛도 필요하고 and 뭐가 필요하다. 어둠이 필요하다. 이 얘기야.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의 밤은 어둡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제는 수십억 년 전에 반짝였던 불빛이 우리가 이제 어둠 속에 이렇게 어둠은 뭐를 보게 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이 천문대 얘기를 해줬을 텐데 도시에서는 별 보기가 어렵다. 근데 시골에 가면은 별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럼 뭐 때문이야? 어둠 속에서 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라진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였던 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어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끝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의 특징. 두 번째 글의 특징은요. 서론에서 이미 이 사람은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 길어지고 이제는 밤에 또 다른 풍경, 새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듯이 여기도 역시 뭐야? 비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뭐 하듯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글도 결국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논설문 똑같고요. 서론에서 근데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것도 똑같아. 근데 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야간 조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실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도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에서 차이점이 있죠. 본론의 구성은 여기에서 뭐로 이루어진다?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또다시 A 파트와 B 파트. A 파트는 있지 새 도시. 여기는 프랑스의 리옹.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새 도시의 예를 들어주고 역시 리옹의 예를 들어줍니다. 근데 똑같은 거라면은 굳이 리옹을 따로 뗄 이유가 없겠죠. 어떻게 다를까? 동현아. 이 새 도시하고 프랑스 리옹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단락을 구성했을까? 리옹은 정책을 실현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세 개는? 세 개는 원래 안 했던 원래부터 전통적인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를 한 거야? 조명을 통해서 더 그 진가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은 뭐다? 여기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게 이게 뭐니? 예시야. 그러면은 본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 중에 근거가 펼쳐진다고 했어요. 주장에 대한. 이 근거를 뭐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지금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뭐 부다페스트나 프라하나 호이안 이 세 도시는요. 이미 아름다운 빛 때문에 유명한 도시들이야. 이미 유명한 거야. 그죠? 요거는 이미 조명으로 인정받은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어요. 기존의 건축물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준 거야? 조명을 이렇게 써서 이미 예전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세계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리옹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동현이가 말한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어떤 시장에 의해서 거기 보면은 여기 지금 느와르 시장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다는 거야? 선거 공약을 1989년에 당선될 때, 물론 우리가 보면은 1989년도 오래전 얘기긴 해. 그러나 이 나머지 세 도시는요 89년 이전에
이전부터 이미 유명했던 도시들이야. 근데 여기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요. 야관, 경관, 조명 정책. 즉 정책을 통해서야. 두 번째 거의 특성하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조성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야간 조명뿐만 아니라 야간 조명에다가 뭐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플러스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왔어? 계획은 컨벤션 산업이라고 하는 산업하고 두 가지가 같이 만난 겁니다. 즉 조명을 통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 것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산업이 같이 결합되면서 유명해진 도시이다. 요거 알아두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두 번째 글에서는 있지, 요거야. 감성을, 야간 조명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조명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감성적으로 해라. 감성적이라는 말 썼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이며 절제된. 한마디로 어디는 좀 누르고 어디는 키우고 이거를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환하게 키는 거는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놀이공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감성적인 자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불을 많이 켜놓으면 산만해지기만 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결론까지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를 멋진 야경으로 인해서 유명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 이렇게 불리는 날을 기대해본다. 실제 이렇게 요즘에 불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강에 그리고 서울에 조명을 통해서 밤의 풍경이 아름답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이 밤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들이 실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두 편의 글에서 문제 나올 만한 거. 그리고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요. 단락을 막 섞어요. 여러 개를. 섞은 다음에 여러분 두 편의 글을 각각 분리하는 작업. 이것도 나와. 청계중학교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자, 세 번째 시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시는 아무래도 시라는 특성 때문에 뭐를 알아야 돼? 기교를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밑줄이 이제 여러 개가 쳐지는데 여기 잘 보면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는다.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나무가 이제 환하게 밝혀진 상황이야. 근데 뭐만 달라요? 요거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이 맨몸으로 돌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야간 조명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대로 뭐를 한다는 얘기야?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나머지, 자, 여기에 1번 해가 졌다. 그 다음에 수만 개의 이렇게 가로등이 켜졌다. 어둠을 몰아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뭐를 얘기하는 거야? 밤에 펼쳐지는 야간 조명에 관한 이야기야. 그런데 얘만 야간 조명하고 반대되는 자연의 순리대로 이제 어둠 속에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무들의 모습이야. 나무는 보통 11월에서 2월 이때 동면기라고 그랬죠. 동면 동안은 뭐를 해요? 잎이 다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잎이 떨어지면은요, 광합성도 안 하고 증산작용도 안 합니다. 그래서 뿌리만 살아있어. 위에는 다 정지되어 있는 거죠, 순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갑자기 빛이 들어오니까 이거 뭐지? 광합성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불현듯 광합성을 하려고 부지런히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뒤에 보면은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이 두 눈을 뜨고 있다. 이 기교를 물어보는 문제를 가끔 냅니다. 얘네들 기교의 특성하면은 화류법. 여기 지금 써놨죠. 화류법. 물어보자. 화류법하고 수윤아,
하류법하고 의인법하고 차이가 뭘까? 구별 어떻게 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원래는 감정이 없는 무생물적인 요소가 뭐지? 무정 명사가 유정 명사로 바뀌는 거야. 움직임을 갖는다든가, 그지?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그럼 물어보자. 잠이 든다, 두 눈을 뜬다, 이거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동물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다른 동물도 가지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의인법이 아니라 하류법. 근데 만약에 웃는다, 말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만이 가진 속성이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웃는 거 다른 동물들도 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감정인 웃는다라는 거를 투영해서 얘가 웃는다라고 감정이입한 거지 실제 동물은 웃는다 이건 없어요. 근데 운다는 있어요. 울고 울부짖는다 여기는 있어요. 왜? 하는 소리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약간 의인화된 표현이고 요거는 하류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광화문 할 때 빛광자를 쓴 거는 원래 광화문의 한자가 빛광자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밤새 조명을 받아서 환하게 빛나고 있으니까 이거 빛광자를 써서 일부러 바꿔놓은 겁니다. 시에서는 낼 거는 뭐 시의 특성하고 그죠? 기교하고 그 다음에 관점 이 정도밖에는 낼 게 없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편지글에서도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남겨주고 싶은 유산하면은 뭐다? 근, 검 두 글자야.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거야? 물질적인 거야? 정신적인 거죠. 부지런해라, 검소하게 살아라, 이건 정신적인 유산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부적은 바로 뭐를 가리킨다? 근검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크게 그러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은 뭐고 검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자, 이 네 번째 글의 특징하면은 공통된 화제는 아니야. 공통화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지문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별도 지문으로 낼 때 생각보다 옛날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묻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 그리고 마지막 공통으로 또 선생님들이 많이 묻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갈래가요 편지글이잖아. 이 편지글의 특성 요거를 묻는 문제. 그죠? 요거하고 두 번째는 내용 이해. 이 두 가지가 초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정약용의 편지글에서 나오면은 기껏해야 한 두 문제 이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자, 부지런함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근데 앞부분에서 뭐라 그래? 이러이러하다 해놓고 나서 부지런함이란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편지글의 특성과 함께 이 글에서 또 하나 보여지는 거가 뭐가 있냐면은 문답법이 쓰여지고 있다. 묻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의 특성.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내용에 있어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 두 번째 검. 근이라는 건 여러분 부지런함이죠. 검은 뭐야? 절약, 검소. 자, 부지런한 거를 정약용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라. 그러면은 부지런함을 또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미루지 마라. 어떤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속성. 이게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뒤쪽에 쭉 한번 읽어봐봐.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거지만 두 번째는요. 어느 누구도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놀고 먹지 말라는 얘기야.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그 다음에 늙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 나름대로 각각의 할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지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도 놀지 말아라. 놀지 말고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거. 요거를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한마디로 병든 사람은 집 지키는 일이라도 해라. 그리고 부녀자들은 길쌈아고 젊은 애들은 힘든 일 하고 어른들은 조금 힘이 없으니까 그죠?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고 어른들은 감독하는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은 실천에 옮기는 일. 두 번째 말하는 거는 두 번째 여기 이 검소함이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이 검소함을 얘기하는 이 단어 내에서는 뭐가 힘드냐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걸 나눕니다. 검소함도 뭐와 뭐로 나누지? 하나는 뭐로 나눠요? 의복, 하나는 음식. 근데 의복과 음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해 못해. 자, 이것도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다? 의복. 또 하나는 뭐야? 음식. 그래서 많이 내는 문제가 내용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를 묻기 위해서요. 같은 맥락의 단어들 있죠? 요거 연결하는 거. 자, 첫 번째, 의복의 원래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다라고 되어 있어? 몸을 가리는 거야. 야,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빨가벗고 그냥 막 지냈죠? 다른 동물처럼 옷이라는 걸 입지 않았어, 인간도. 그럼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옷을 입지 않고 빨가벗고 그냥 막 자유롭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가 됐죠? 갑자기 부끄러움을 생각하게 되고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 때문에 옷이라는 거를 황급히 입게 된 거야. 그럼 의복의 본래 기능이 뭐다? 그냥 몸만 가리는 기능이 이게 의복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야. 근데 현대인들은 단순히 그냥 몸만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를 치장하기 위하고 나의 어떤 권력이나 부를 가져다가 옷을 통해서 또 표현하기도 하죠. 그치? 그럼 정약에게 보는 거는 원래 기능이 옷이 몸만 가리면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비단 고운 옷 같은 것들을 입는다. 야, 비단 옷이 왜 사치스러운 건가? 이 앞에 거는 본연의 근본적인 의복의 기능이야. 근데 뒤에 거는 사치스러운 거예요. 비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있지? 누에고치를 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직물을 짜면 그게 비단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크 100%. 천연 실크 100% 되게 비쌉니다. 그 안에 있는 애벌레는 얘네를 있잖아. 뽕잎을 가져다가 주고 있지 이 애벌레를 키워요. 그럼 애벌레가 입에서 하얀 끈적끈적한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빙빙빙빙빙빙빙 둘러싼 집을 만들어. 하얀 집을. 그래서 그 집 속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뭐만 먹어요? 뽕잎만 갉아먹으면서 성장을 해서 이제는 뭐가 될 날을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날을 기다려. 그런데 인간이 잔인하게 그 애벌레가 집을 다 짓잖아. 그러면은 몽땅 쓸어다가 솥에다 놓고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애벌레는 빼가지고 인간이 단백질 섭취로 먹어요. 맛있게.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데기. 번데기야. 그럼 겉에 있는 하얀 집은 어때요? 그게 이제 주 골자야. 사실은 번데기는 보너스고 주 골자는 하얀 집을 떼서다가 거기서 실을 뽑아요. 애벌레가 이제 입에서 실가닥을 해가지고 이제 총총총총 해서 만들었잖아, 집을. 그럼 다시 그 실을 뽑는 거야, 가닥가닥. 뽑아가지고 얘네를 연결해서 그걸로 직물을 짠 게 아까 말한 실크란 얘기야. 실크로 된 옷은요, 특징이 있어요. 진짜 부드러워요. 그리고 염색을 하잖아? 그러면은 면에다 염색하는 거는 약간 염색 색깔이 투박하게 나와. 실크에다 물을 들이잖아? 정말 예쁘게 나와, 화려하게. 그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비단 있잖아. 비단 옷을 많이 입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국 애들이야. 그래서 원래 비단이 중국으로부터 많이 수입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럼 못 만들었냐? 아니, 만들긴 했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귀했어요, 되게.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지. 근데 이 비단 옷은 단점이 있어. 여러분, 엄마가 100% 실크로 된 비단 옷을 가지고 있어. 스카프든 옷이든. 그때 어떻게 해요? 세탁기에다 넣어버리면
끝나죠. 그 물 세탁하면 안 돼. 어떻게 돼? 드라이클리닝. 그리고 다림질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탁소에 맡겨야 돼, 실크는. 관리가 되게 힘들어. 옷은 부드럽고 예쁜데. 그리고 금방 어때요? 약하기 때문에 어디 한번 부딪히면 금방 낡아버리고 얘가 금방 해져요. 해진다는 얘기 떨어진다는 얘기야. 닳고.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야, 근본적인 옷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 꼭 이렇게 사치스러운 걸 입어야겠니라고 해서 비단 옷은 여기서 부정적인 거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은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투박하고 질긴 옷. 한마디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나일론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입어야 오래오래 입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의복의 본연의 기능은 몸을 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음식. 그럼 의복은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 본연의 기능은 뭐예요? 투박하고 질긴 이런 옷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하고 지금 반대되는 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고운 비단 옷이라고 그랬어. 여기는 투박하고 질긴 옷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쪽을 부정하고 이쪽을 긍정하는 이게 지금 검이야, 검. 근데 음식에 관한 거 봐봅시다. 음식에 관한 거는 본연의 기능이 뭐다? 인간의 목숨,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본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니? 음식이라는 건 목숨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역시 이게 본연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얘하고 대조되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야. 고기나 생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고기 생선하고 같이 대응하는 애가 위에서 옷에서 뭐가 있어요? 고운 비단 옷이겠죠. 그치?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야,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맛있어 보이는 고기가 있어. 그거를 내가 한 첨을 입에 넣고 질근질근 입안에서 한 2-3번 씹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뱉어서 야, 이거 먹을래?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잖아. 그럼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아무리 진짜 화려해 보이는 이런 음식도 솔직히 입에 들어가면은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더러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의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건 좋지 않아. 그런데 단 하나, 속이는 일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글쓴이가. 그게 뭐를 속일 때? 자기의 입과 입술을 속이는 것은 어떠하다? 좋은 일이라는 거야. 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뭐를 많이 먹니? 2번을 먹는다고 그래요. 음식을 우리는 눈으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고. 눈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유명한 일화가 있어.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데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머물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동굴에 잠시 하룻밤을 지내죠. 동굴에서. 근데 자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야.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옆에 마침 바가지에 물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어때요? 달게 마셨어요. 맛있게. 목마르던 차에 마신 이 물이 너무나도 맛있는 거야.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더니 그 바로 바가지에 담긴 물이 뭐였어요? 해골에 보인 빗물이었죠. 헐. 그거를 보는 순간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그 물이 해골에 담긴 빗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구토가 나오죠. 욱 하면서. 근데 어젯밤에 컴컴한 속에서 그걸 제대로 보지 않고 먹었을 때 너무 달고 맛있게 먹었어, 이 물을. 근데 눈을 뜨고 눈으로 쳐다보는 순간 완전 생각이 바뀐 거죠. 토가 나올 정도로. 그럼 인간은 어때요? 눈으로 보고 어떤 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입과 입술을 속인다는 게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모든 게 맛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입과 입술을 잠시 속인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본연의 기능인 배고픔을 면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어떠하다? 가난을
배고픔을 면하고 가난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게 이거야. 아니 선생님, 쌈 싸먹는 거 하고 상추로 그 다음에 김치를 담아 먹는 것은 또 뭐냐? 그 의미 파악을 잘해야 돼. 의미 파악을 못해서 틀리니까. 김치 담가 먹는 거는요 사치스러운 겁니다. 즉 비단오다고 똑같아요. 아니면은 고기 같은 거하고 똑같아요. 김치 한 번도 여러분 안 담아봤잖아. 매일마다 맛있게 먹는 흔하다고 생각하는 김치,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김치. 근데 그 김치 한 번 담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내가 한 2번 담다가 포기 이제 사 먹을 거야. 왜? 하루 종일 김치를 담느라고 동동거리면서 끼껏 담아놔봤자 어떤 때는 맛이 없을 때도 있어. 근데 정성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우선 재료를 사다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야? 배추를 손질해서 쪼개가지고 소금을 절여야 돼. 근데 소금 절이는 것도 잘못하면 어때요?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이게 안 절여지죠. 그럼 절여. 그 절이는 동안, 절여지는 동안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재료를 다듬는데 그 재료 다듬는 작업이 너무 귀찮아. 양파 까야죠, 마늘 까야죠, 생강 까야죠. 이거 다 까서 빻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또 액젓하고 이런 거하고 밥알하고 그죠? 풀하고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섞어서 믹서에 갈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야? 절여진 배추 한번 헹궈가지고 양념 버무린 거를 또 어떻게 해요? 속에다 넣어줘가지고 켜켜이 이거를 싸가지고 통에다 넣어야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 그러니까 사실 김치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야. 그럼 여기서 김치는요 상추로 싸먹는다라고 하는 얘는 그럼 뭐냐? 이거는 입과 입술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방법. 이 말을 빠르게 얘기한다면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음식 본연의 그냥 굶주림을 면하는 거야. 일화를 얘기해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야. 대학교 3학년 때 제주도에 다 같이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저녁에 맛있는 걸 사준대. 수고했다고. 그래서 따라갔죠. 밤에 나갔죠. 그랬더니 포장마차로 가서 낙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낙지 탕탕이 알지, 그지? 얘는 이 낙지를 어떻게 살아있는 낙지를 칼로 잘라도 꿈틀거려 계속. 근데 그게 내가 산낙지를 처음 먹은 경험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가. 산낙지를 보는 순간에 아줌마가 탕탕탕탕탕탕 두드려가지고 접시에 탁 내왔는데 애들이 막 꿈틀꿈틀 즐겁다 이러는 거야. 너무 징그러운 거야 순간. 이걸 먹으라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솔직히 교수가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그래도 사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먹기도 참 민망하고 먹자니 징그러워서 눈에서 흔들거리니까 못 먹겠고 근데 아줌마가 눈치가 빠르더라고. 포장마차 아줌마가. 그래서 딱 보더니 뭐를 얘기하면 상추하고 깻잎을 딱 가져온 거예요. 이만한 얘기야. 그러면서 처음 먹어보면은 그 상추나 깻잎에다가 이 낙지를 넣고 싸서 얼른 먹어보래. 그래서 실제 얘를 쌌어요. 낙지를 몇천물 집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싸니까 꿈틀거리는 게 안 보이잖아. 그리고 입에 넣고 씹을 때도 처음에 느낌이 없어요. 상추가 겉에 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입하고 입술을 속여가지고 그 꿈틀거리는 낙지의 징그러움을 잠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씹어가지고 되게 꿀떡 삼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낙지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 낙지 탕탕이에다가 뭐를 뿌려? 참기름하고 소금 뿌리잖아. 그 고소한 맛이 남죠, 입안에. 그 순간에 어때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징그럽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상추에 싸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내 입과 입술을 속여가지고 그때부터 낙지를 먹게 됐어요. 이제는 어때요? 상추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집어서 입에 집게. 왜? 징그럽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있는 거를 발견해서 그때부터 느끼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럼 여기서 그 얘기야. 솔직히 막 보잘것없는 이런 밥 여기에 보면은 꽁보리밥에다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맛도 없는 이런 밥을 가져왔어. 그럼 사람들은 아이씨 이거 먹으라고 맛도 없어 보이는데 뭐 고추장 하나밖에 없잖아. 그럴 때 고추장 하나 상추에다가 이 밥에다가 고추장 하나 넣어가지고 싸서 먹으면은요 배고픔을 면하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입과 입술을 속여서 본연의 굶주림을 면하는 음식의 기능을 가지고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고기라든가 김치와 같은 이런 산치스러운 음식을 먹어봤자 똥만 부지런히 눕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름진 음식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해가지고 쓴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잠깐 풀고 4-2를 진행을 할게요. 쉬는 시간을 찾는 그것도 갖다 드려. 그리고 소율이 거 여기 이거 교재 채점해 놓고